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내가 도대체 저 집에서 매일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이러다 내 정신으로 못 살 것 같아. 나 이혼하려고 동서.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형님을 그냥 꽉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죠.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 말을 내뱉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결심한 형님을 기다렸다는 듯 응원을 했습니다. 그놈의 집안 식구들 형님 없으면 그 콩가루 집안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똑똑히 알아야 형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 것 같아 잘했다 했습니다. 그러나 호락호락하지 않은 시어머니를 상대로 이혼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형님을 돕기로 마음먹었는데 제 지인 중에 변호사가 있어서 형님을 소개시켜줬고 최선을 다해 이혼을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멀쩡한 사람이었고 제가 참 많이 의지하고 좋아했던 형님이 떠난다고 생각하면 그건 너무 슬펐지만 제발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죠. 이혼을 결심하고 뒤에서 몰래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형님을 괴롭혔습니다. 하다못해 아주버님은 형님에게 식사 도중 이런 말까지 했죠. 표정이 왜 그러냐 당신? 제발 좀 웃어. 마누라라고 있는 게 맨날 저딴 표정이나 짓고 있으니 내가 집구석에 들어오고 싶겠냐고. 어머니, 이 사람 좀 보세요. 맨날 저러고 죽상을 하고 있는데 애가 생기겠어요? 당신은 내가 바른 표도 할 말 없어. 알아? 그 밥에 그나물들 아니랄까봐 꼴값들을 떨며 이어 시어머니까지 보태었습니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자고로 여자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가꾸고 곱게 살아야 하는 법이다.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게 남들 다 낳는 손주 하나 안겨주지도 못하고. 아휴 답답스럽다. 네가 이 모양 이 꼴이니 아범이 정을 못 붙이고 밖으로 도는 거 아니냐. 결국 아범 사고 친다고 뭐라 할 자격도 없다. 너는 살아주는 걸 감사하게 여기고 집구석에서 조용히 살아. 아주버님도 시어머니도 형님을 향해 서슴없이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평소에는 어떻게든 참았지만 이날은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제가 또 한마디를 해버렸죠.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딱 노려보며 말을 했습니다. 아주버님, 저도 있는 앞에서 형님한테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부부 일은 부부끼리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나 식사 자리에서 그러실 때마다 너무 불편해요.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도 가족인데 가족한테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간 아랫사람이고 예의상 아무 말을 하지 않았는데 늘 형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옆에서 듣기만 해도 숨이 다 막히고 싫으네요. 저는 앞으로 어머니께 욕먹더라도 이렇게 자주 저녁에 못 올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먼저 가볼게요. 뭐야? 제가 뭘 못 먹을 걸 먹었나? 야, 아니 뭐 저런 되바라진 것이? 야, 둘째, 너 대체 안사람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니 처 제대로 단속 못해? 그까지 남편이 뭔데 제 단속을 합니까? 어머니나 스스로 단속을 제대로 올바르게 하셔야죠. 어머니 아들들이 귀중한 아들들이듯 저희 며느리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입니다. 어린아이도 아는 그 쉬운 걸 왜 모르시는데요? 뒤에서 시어머니 욕설이 들려왔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께 질버리고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사실 형님에게 후폭풍이 갈까봐 걱정이 들었지만 이제는 도저히 눈뜨고 봐줄 수가 없었죠. 제가 그렇게 집으로 와버리니 뒤따라온 남편이 왜 그랬냐며 우리 일도 아닌데 왜 나서냐는 말을 했습니다. 남편만큼은 저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실망한 김에 디립다 질러버려 그날 남편과도 부부싸움을 대판했습니다. 제가 시댁을 발칵 뒤집은 바로 그날 형님은 드디어 이혼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형님을 조롱하며 니깎게 능력도 없는 게 감히 이혼을 할 수 있겠냐고 쫓겨나고 싶냐는 말을 했다고 들었죠. 그러자 형님은 앞치마를 벗어 던지며 똑똑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서 덕분에 제가 얼마나 미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세 사람이 한 번 딱 질러주니 흐릿했던 정신이 오히려 맑아졌거든요. 한 번도 나서서 싸울 생각을 못했는데 덕분에 용기가 나네요. 야, 너 지금 앞치마 다시 못 입어? 집안일이 산더미인데 네가 감히 지금 할 일을 저버리고 어딜 간다는 거야? 감이란 말 참 좋아하시네요. 어머니가 뭔데요? 동서가 말한 대로
전 며느리고 어머니 아들 부인인데 제가 왜 어머니한테 여태 종노릇 했는지 모르겠네요. 저 더 이상 제 팔자 안 꼬려고요. 꼬인 거 풀고 새삼 시작할 테니 어머니께서도 앞으로 못난 제 꼴 보시며 답답해 마시고 후련하게 사세요. 형님은 그 길로 방 안에 싼 짐을 기다렸다는 듯 갖고 친정으로 가셨고 마지막 가는 길 근처에서 저를 만나 인사를 나눴습니다. 동서, 정말 고마워. 지금은 정신이 없으니 이 정도로 인사를 하지만 상황 정리되면 조용해지면 우리 다시 보자. 그리고 동서 절대로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지 마. 내가 어떻게 사는지 봤잖아. 알겠지? 연락할게. 정말 고마워. 형님과 작별 인사를 하는데 감정이 참 오묘했습니다. 짐가방을 들고 가는 형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꼭 행복하시길 바랐죠. 다행히 제가 연결시켜준 변호사 덕분에 형님은 시댁의 갑질에 혼인 파탄이 있음을 책임 묻고 그동안에 힘들었던 시간을 지우며 위자료까지 넉넉하게 챙겨서 유리하게 이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통쾌하더라고요. 그걸 끝으로 형님이 자리 잡은 후 다시 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형님을 보내고 나서 이제는 모든 것이 평온하게 흘러갈 것이라 생각했고 형님이 한번 그렇게 지르고 나간 후 어머니께서는 머리에 끈을 동여매고 내내 충격 속에 누워만 있으셨고 아주버님은 이제 와서 집사람과 이혼한 건 다 어머니 탓이라고 왜 자식을 이혼남 만드냐고 못나게도 고스란히 원망하는데 참 꼬숩더라고요. 하며 이제 와서 뭘 어떡할 건지 제게 찾아와서 형님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안 되냐고 싹싹 비는데 당연히 알려주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아주버님을 내쫓았습니다. 걔는 가재편이라고 그런 영을 안쓰럽게 보는 남편은 저를 노려보며 씩씩거리는데 당신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 엄마고 형인데 이젠 가족도 아닌 형수님 편이나 들면서 속이나 썩이고 당신 그러는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 집안 사람들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놀고 있네. 당신도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노선 똑바로 타. 세상이 바뀌었어. 언제까지 여자가 힘없이 당하고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건 경기도 오산이야. 따박따박 말로 대갚아주니 남편은 깨갱하며 분한 듯 저를 노려보는데 지가 노려보면 어쩔 건가 싶고 개껏해야 이혼밖에 더하나 싶었습니다. 이혼하는 것 따위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이 형편없는 집안과 남남이 된다 생각하면 최고의 선택이지만 단지 남편이 그닥 아주버님과는 달리 이혼 사유를 눈치껏 제공하지 않은 탓에 제가 넘기고 있었던 것이었죠. 다행히 형님은 잘 살고 계신지 중간에 연락이 왔는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이제야 웃으며 산다고 고맙다고 하시는데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저였죠.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상의 한마디 없이 통보를 했고 이 통보를 시작으로 제 불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보, 사실은 내가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빚을 좀 지게 되어서 일단 이 집으로 급한 불을 껐어. 작은 집으로 이사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래서 말인데 엄마 말씀이 집에 방도 비는데 뭐하러 돈 써가며 따로 사냐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셔서 들어가기로 했는데 당신 괜찮지?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이 인간이 대체 뭔 소리를 씨부리는 건가 싶어서 귀를 의심했는데 아직도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서 삿대질까지 해주며 퍼부어 주었습니다. 말 같자는 소리 좀 작작해. 우리가 어머님 집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산다고? 아무리 사업이 어려워도 어떻게 상의 한마디 없이 처리해? 이 집 얻는데 나도 돈 보탠 거 잊었어? 형님이 시집살이 된통 당하고 이혼한 거 당신 눈으로 똑똑히 봤으면서 나보고 지금 거길 기어 들어가서 살라는 거야? 난 죽어도 못해. 허나 남편과 며칠 내내 다투고 또 다퉜지만 의미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이미 집은 팔렸고 그 돈은 남편의 빚을 갚는 데 쓰였으니 자칫 길거리에 나앉게 생겨서 미치겠더라고요. 시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남편과 함께 두 모자가 얼마나 똘똘 뭉쳤던지 저희 친정 식구들까지 만나 웬만하면 시댁말 들으라는 말까지 나오니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시댁에 들어가야 했죠. 당연히 시댁에 들어간 순간 시어머니는 저에 대한 최소한의 자비도 없으셨죠. 그간 청소는 어떻게 해왔고 살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는데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건 제 힘으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요. 더군다나 일까지 하는 와중에서 아침 저녁을 밥국 바로바로 하고 진수성찬으로 차리고 매일 대청소를 하라는 뜻인데 당연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제게 미안함이 있어서인지 시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제게 다그치면 남편이 막아서서 말을 했죠. 엄마, 이 사람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 큰 집을 혼자 어떻게 매일 다 쓸고 닦아요? 밖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 사람 회사 그만둘 일 없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남편은 저를 뒤로 세우고 참 많이 나서주고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주 잠깐이었고 시간이 지나니 어머니와 싸우기 싫었던지 점점 방관을 하기 시작했죠. 얼마나 시어머니가 요란법석 난리를 쳐대던지. 퇴근하고 와서 밥상을 차리는데 너무 늦다며 소리치는 시어머니, 밤을 새더라도 청소 똑바로 하고 자라는 시어머니 때문에 옷도 못 갈아입고 청소를 하는데 남편은 방에 들어가서 모른 척 잤습니다. 서러워 눈물이 흐르는데 남편이 제게 그러더군요. 그러게 회사를 그만두면 편하잖아.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살림은 어차피 며느리인 당신이 해야 하는 건데. 연로하신 어머니가 하시기도 좀 그렇지 않아? 입장 바꿔서 친정엄마라고 생각하면 당신 벌써 장모님 애쓰실까봐 일찌감치 회사 그만두고 집안일 했을 거 아니냐고. 남편이 입을 나불거리는데 그야말로 화딱지가 났는데도 제대로 대응할 힘이 없어 그대로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점점 고되지니 저 역시 몸이 너무 힘들어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회사까지 그만두면 정말 형님 꼴 나고 남편도 아주버님 꼴 날 게 불보듯 뻔하니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힘들었어도 절대 회사를 그만둘 수 없었지만 문제는 아이가 들어서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죠. 시어머니가 참으로 독하신 게 임신하는 내내 입덧을 저를 부렸고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면서도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끝이 없었습니다. 원래 저는 결혼하면 애들 3명쯤 낳고 싶었지만 시댁이 꼬라지가 좋질 않으니 애 생각도 싹 사라지더라고요. 믿었던 남편, 아니 남의 편도 도와주는 것도 하나 없었고 혼자서 육아의 살림에 시어머니 수발까지 들어야 했는데 둘째는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하루에 1시간도 제대로 못 자고 살다 보니 몰골이 말이 아니었죠. 살은 더 이상 빠질 살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계획대로 되진 않던지 제가 잠시 넋놓고 있는 사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둘째를 연년생으로 임신하고야 말았는데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축복이라며 환호하고 좋아했지만 저는 막막했죠. 형님은 그래도 애라도 없었지. 저는 애 둘을 보는 것도 버거운데 거기다 시댁에서 가정부 노릇까지 하려니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가뜩이나 입덧이 심하기도 했지만 워낙 잠을 못 자고 힘들어서 그런지 임신 중에도 살도 많이 찌지 않았죠. 그런 저를 보며 시어머니는 그러셨습니다. 너는 산모가 왜 이렇게 볼품이 없니? 누가 보면 너 굶기는 줄 알겠다. 살찌는 거 뭐라도 좀 먹어. 괜히 동네 사람들한테 나만 나쁜 시모 만들지 말고. 누구 때문에 이러고 살고 이 꼴로 있는데. 시어머니는 제 속을 뒤집는 말을 참 많이도 하셨습니다. 지옥 같던 임신 기간을 보낸 후 그렇게 둘째가 태어나고 외출도 제 맘대로 못하고 저는 계속 지쳐가며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싶어서 한밤중에 자는 남편을 흔들어 깨워 울고 불며 얘기를 했습니다. 나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 도저히 이렇게 못 살아. 분가하자. 나도 좀 살아야지. 내가 분가해서도 집에서 살림하고 애들 볼 테니까 나가서 살자. 나 좀 살려줘. 그렇게 남편에게 애원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죠. 자는 사람 깨워서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갚을 빚이 한가득이야. 나도 노력하는데 꼭 그렇게 찬물을 부어야 돼? 당신도 애 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알잖아. 어머니가 이 집에서 살게 해준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머니가 당신을 왜 답답해하는 줄 알겠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 그 옛날 형님에게 핀잔을 주던 아주버님 같더군요. 예전의 남편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이 아주버님과 친하게 지낸다는 것이었죠.
형제가 친하게 지내는 것이 문제가 될 이유는 물론 없지만 시댁은 얘기가 달랐습니다. 남편은 아주버님과 부쩍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더니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주버님과 같이 한량처럼 지내기 시작했죠. 돈사고를 참 많이도 치던 아주버님인데 남편이 그걸 똑같이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아하니 아주버님 수중에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 남편을 앞장세운 게 눈에 딱 보였는데 남편은 그런 사람도 형이라고 죽고 못 살 큼 형제애가 두터웠죠. 남편은 사업을 말아먹은 후 아는 지인네 회사에 들어가서 겨우 월급 받고 사는 처지였는데 아주버님이 어떻게 설득했던지 또 지긋지긋한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당신 그렇게 집안 말아먹은 거 몰라서 그러고 있는 거야? 대체 왜 그러냐고. 집 한번 날린 걸로 됐잖아. 난 한 푼 두 푼 모아 얼른 분가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당신은 또 사업을 하겠단 거야? 이번엔 진짜 느낌이 좋다니까. 잘 되면 한 방에 분가할 수도 있어. 나 하는 일에 끼어들면 괜히 부정 타니까 너는 그냥 애들이나 키우고 살림이나 해. 이게 지금 네가 신경 쓸 일이야? 그리도 제 앞에서 큰 소리를 뻥뻥 쳐대더니 당연히 아주버님과 함께 망했고 이번에는 아주버님 피까지 덤터기 쓰여서 이젠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웃긴 건 이 와중에 시어머니는 남편이 망한 것도 제 탓이라며 저를 탓했고 저는 이혼을 결심하고 무작정 애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한밤중에 야반 도주를 했는데 문제는 돈 한 푼이 없어서 애들과 하룻밤을 보낼 수도 없었지요. 이 처량하고 처참한 제 모습에 말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한참 길바닥에 애들과 주저앉아 있다가 그때 문득 형님이 떠올랐지요. 최악의 상황에서 생각났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종이조각이 꾸깃해진 것을 펴서 형님의 전화번호를 폈고 공중전화로 연락해 보았는데 신호가 가고 다행히 받더라고요. 형님, 늦은 시간에 죄송하지만 저 좀 제발 도와주세요. 애들이랑 지금 도망쳐 나왔는데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친언니 마냥 의지가 되며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형님은 늦은 시간이었지만 제 전화를 받고 곧장 제게 와주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더랬죠. 동서, 진작에 전화 주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 줄 몰랐어. 대체 합가는 언제 한 거야? 아유, 이 고운 손 부르튼 것 좀 봐. 동서는 나랑 다르게 똑똑해서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놀랍게도 형님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한동안 삶에 너무나 지치고 힘겨워서 제대로 연락조차 하지 못했는데 제가 연락을 하지 못했던 사이에 형님은 새 인생을 살고 계셨습니다.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고. 알고 보니 형님은 일찌감치 재혼해서 부잣집 사모님으로 누리며 살고 계셨고 저를 보자마자 끌어안고 함께 울고 또 울었죠. 잘했어. 고생했어. 세상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애들까지 다 데리고 이 시간에 도망쳤겠어. 안 봐도 뻔해 동서. 걱정 마. 예전에 동서가 다 도와줘서 나도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야. 이제는 내가 도와줄게. 나도 은혜는 갚아야지. 걱정 마 동서. 형님과 한참을 대화한 후 그날은 좋은 호텔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놀랐을 애들을 재우고 형님과 오랜만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를 하다 보니 참 눈물 없이 말할 수 없는 사연이 되어버렸더라고요. 한참 동안 제 얘기를 듣던 형님께서는 날이 밝는 대로 해야 할 일이 많으니 얼른 쉬라고 하셨지요. 그렇게 다음날 형님은 아침 일찍부터 급하게 나갈 채비를 하며 저와 아이들에게도 준비를 재촉하셨습니다. 그렇게 형님과 도착한 곳은 부동산이었고 아이들과 제가 살 집을 구해주신다고 하면서 알아보았는데 너무 큰 도움이라 손사래를 치고 싶었지만 당장 살 집도 없었기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들이 어려 단칸방이어도 충분했는데 형님은 너무나 좋은 집에서 저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지요. 급하게 필요한 가전이나 가구들까지 바로 사주셨습니다. 도대체 이 은혜를 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그만하셔도 괜찮다고 말렸지만 멈추지 않으셨죠. 형님은 제게 그러셨습니다. 나 도와줬던 동서가 소개시켜준 이혼 변호사, 이번에는 동서가 한번 찾아가봐. 이혼 절차 밟아 동서. 그리고 내가 해준 것들 부담스러워하지 마. 집은 어차피 내 명의로 했으니 그냥 내 돈 잠깐 묶어둔 거라 생각하면 그만이고
가정 가구들은 내가 동서한테 받은 도움이 있는데 그 정도도 못 해줄까? 당장 몇 달치 생활비도 좀 넣었어. 애들 키우는데 가장 필요한 건 사실 돈이잖아. 갚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잘 살아줘. 그게 돈 갚는 것보다 나한테는 더 중요하니까. 알겠지? 우리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 보냈고 서로 잘 알잖아. 그러니까 미안하네 뭐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살자. 물론 이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절대 이혼을 안 해준다며 난리를 치는 바람에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되었지만 변호사가 유능한 덕분에 또 괴롭게 살았던 긴 세월에 대한 증거들을 기록해둔 덕에 이혼을 할 수 있었지요. 더 감사했던 것은 형님은 제게 생활비로 쓰라며 1,000만 원을 넣어주셨습니다. 참 감사했지만 또 죄송하다고 말하기보단 잘 살겠다고 씩씩하게 대답을 해드렸지요. 이후 이사를 하고 조금씩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경력 단절과 시간 때문에 예전에 하던 일을 할 수는 없었지만 다른 일자리를 구해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형님과는 왕래를 하면서 가장 친한 친구이자 언니 동생으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보통 형님과 사이가 좋지 않거나 어색한 집이 꽤 많은데 저희는 워낙 그 집안에서 같은 고통과 아픔을 나눠서 그런지 친자매처럼 끈끈하게 지내고 있네요. 이혼 후 애들 건사하며 저 혼자 아등바등 사는 게 안쓰러워 보였던지 형님 새 남편 통해 직장 탄탄하고 인성 좋은 사람도 제게 소개를 시켜줘서 지금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래서 착한 일을 하면 복이 돌아오나 봐요. 물론 제가 형님에게 잘했던 것은 제 마음이 안 좋아했던 거지만 덕분에 저도 이렇게 복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할 일이지요. 더 이상 동서 사이가 아닌지라 지금은 서로 이름을 부르며 언니 동생하며 지내고 있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은인이자 그 지긋지긋한 집안에서 유일하게 얻어온 귀한 보물인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